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 인생을 위해서라면 부모 인생 하나쯤은 힘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제 후회의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하나 있습니다. 외동아들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뽐낼 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뒤처지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성실했고 욕심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다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의 유학을 보내면 준비된 노후 자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유학을 보내줄 만큼 형편이 여유롭지 않다는 걸요. 그래도 말렸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인생이니까요. 부모는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뒤에서 밀어줄 수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동화책을 쓰는 작가로 틈틈이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나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참 어렸습니다. 부모 노릇을 한다고 아들만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생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옅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들은 유학을 떠났고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조금씩 숨을 조여가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되어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는 말에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은 몇 번이나 미뤘습니다. 아들 유학비 보내는 날이 다가오면 괜히 병원비부터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을 끌고 갔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오던 길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늘이 흐렸는지 맑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귀에서 계속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더 힘들었겠죠. 남편은 오히려 이겨낼 수 있다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유학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들 유학비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끊기면 아이 인생이 어그러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부부로서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암이라는 게 정말 힘든 병이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나아지는 듯 하다가 더욱 안 좋아졌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옷을 사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그래도 유학비는 한 번도 늦게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버티다가 아이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나름대로 늘 했다고 생각했지만 다가온 이별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고 느낀 순간은 아들은 장례식에 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의 삶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날 공항에서 아들 뒷모습을 보며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면 학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저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아주 깊게요. 그리고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아이와 남편 우리 셋이 살던 마지막 공간이었고 아들을 키워낸 집이었고 제가 아내로 어머니로 살았던 모든 시간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작은 전셋집에서 처음 맞은 밤, 새 집의 천장은 낮았고 남편 물건들을 둘 자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아이 인생은 다시 살 수 없다고요. 그 선택이 어디까지 저를 데려가게 될지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방향과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집을 팔던 순간부터 제 인생의 방향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판 돈이 들어오고 나서야 아들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저는 전화기 너머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많다며 유학을 마치고 나면 한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좀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아들이 계획이 다 있구나, 내가 한 선택이 틀리지만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만났고 집안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는 묘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잘난 집안 보고 기죽이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아들은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괜히 멀리 있는 아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 앞에서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졸업을 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간의 유학 덕인지 취업도 빠르게 했습니다. 취업 후 약속이나 한 듯 결혼 이야기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난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단정했고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언니는 형부가 집을 해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요. 어머니 요즘 고부 사이에 전화 많이 하는 거 아니래요. 집 비밀번호도 공유 안 한대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세대는 다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처갓집 쪽에서 주도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을 판 뒤였고 그 돈으로 아들 유학도 마쳤고 결혼에 필요한 것들도 보태줬다고 저 스스로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집 근처로 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혼자 있는 저를 배려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교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에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나의 첫 손주 김진수,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또다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아들은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했고 며느리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러다 일주일, 어느새 평일 대부분의 육아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손주 시간표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데리러 가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다시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 해가 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을 처음에는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진수 보면서 좀 쉬어요. 엄마 처갓집이 집에 돈도 많이 보태주셨는데 진수는 엄마가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손주를 위해 살다 보니 틈틈이 용돈벌이가 되던 동화책을 쓰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면 노후 자금에 손을 대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용돈을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며 용돈을 준다고 했고 그 돈은 매달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액수가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며느리도 매일 일에 지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곧 명절이기도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고요. 남편과도 유학 자금에 쪼들려서 여행을 가보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처갓집이랑 베트남을 갈 것 같아요.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서운함도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 정도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같이 가보자고 했던 베트남, 저는 뉴스 화면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괜히 서운한 걸까? 그런 말을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반복됐습니다. 처갓집과의 비교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제가 키웠습니다. 아플 때도 제가 병원에 데려갔고 어린이집 행사도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은 무엇일까? 내가 죽기 전 내 기억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날도 늘 그렇듯 제 하루는 손주 진수의 시간표로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몸을 일으켜 아이를 데리러 갔고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양치까지 시켜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물 한 잔을 가지러 부엌에 다녀오는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사이 진수가 거실 소파 옆에서 넘어졌습니다. 크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잘 넘어지니까요. 그렇지만 어디 다친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 불안한 마음에 제가 먼저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고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말에 아들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제가 들은 말들은 제 마음에 더 큰 금을 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조심하지 그랬어요. 그 말은 화를 내는 말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제 귀에 남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봐주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세요. 그 말은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나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를 안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보다 제가 더 긴장했고 넘어질까봐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서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언제부터인지 의무가 되어 있었고 그 의무가 사고가 나는 순간 전부 제 잘못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이제는 나 혼자 외톨이 같아. 그날 이후로 제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때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손주를 보면서도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도 시간에 맞춰서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들 조금씩 변하는 거라고요. 결정적인 일은 평범했던 일상에서 생겼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손주를 데리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바쁘게 신발을 신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이유를 묻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 아침 밥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탁이 물론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 귀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요즘 좀 서운해요. 제가 왜냐고 묻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진수 봐주는 게 예전 같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희생이 그 말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일정표를 꺼내봤습니다. 손주를 보기 시작한 날부터 하루하루를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언제 아이를 데리러 갔는지, 언제 병원에 갔는지, 진수에게 어떤 음식을 해 먹였고, 진수가 음식을 어떤 걸 더 좋아한다는 그 기록들이 빼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덮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제 이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봐줄 수 없겠다.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몸이 아프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힘들다. 그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면 또 다시 설득당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사정하는 말도 있었고 짜증 섞인 말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당장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너희가 찾으면 된다.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네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 속에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가 다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를 보지 않게 된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 뒤에는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엄마다. 그래서 여기까지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갑자기 비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맞춰두던 알람을 끄고 꾸준히 하던 육아를 안 한다고 생각하니 처음엔 조금 무서웠습니다. 밥을 차려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설거지를 미뤄도 누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조용함이 벌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종이에 글자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손주 이야기도 아니고 아들 이야기도 아닌 그냥 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쓰고 싶어서 쓰는 글이 얼마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정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하루가 꽉 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적응 기간만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동안 당연한 듯 아이를 맡겨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주일에 이번 정도는 진수를 봐줄게.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등원시키려.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알아서 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일정을 조정해야 하거든. 그날 이후로 전화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부탁 앞에는 항상 괜찮으시면이 붙었고 제 일정을 미리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을지라도 그 말은 제가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음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의지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저는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그 선 하나가 저를 무료 돌봄 도우미에서 한 인격체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참고 견디는 걸 멈춘 것, 그리고 다시는 제 인생을 당연하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이제는 부탁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희생이 아니라 제 하루를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저는 충분합니다. 집을 판 선택을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직도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집을 팔았다고 해서 제 인생까지 함께 팔 필요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주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다시 나를 그 자리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부모 노릇에는 끝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노릇에도 마침표를 찍어야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자리에서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제 추억의 전부였을지 모를 집을 팔아 아들 인생을 도왔고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지키기로 했습니다.